전 세계가 철수한 낡은 함정을 단 6개월 만에 신조함처럼 되살린 나라가 있습니다. 도면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미 해군조차 복원을 포기했던 녹슬고 부식된 전투함. 수리 견적은 최소 6개월, 비용은 수백억 원. 심지어 미국 본토 기술진들도 이건 그냥 패선 처리하는 게 낫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에도 긴급 문의가 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나라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설계도 한 장 없이 고철 덩어리 같던 전함을 현장 기술자들의 손과 눈, 그리고 기억만으로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리해냈습니다. 오히려 성능은 향상되었고 미 해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해군 전략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군함을 진짜로 복원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저는 에드워드 리입니다. 미 해군 전략 분석국에서 20년 넘게 일했었죠. 매일 회의실에서 전 세계 함대의 현황을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더군요. 과연 미국의 조선업이 아직도 최고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낡은 군함들이 정비를 위해 부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자부심은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방위산업이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쌓이는 연체 수리 비용, 부실 관리로 인한 사고 소식에 저는 가슴이 썩 내려앉았어요. 과거 미 해군 전투함의 웅장함은 온데간데 없고 부식된 선체가 부두에 부끄럽게 누워있는 광경은 참담했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누군가 이 체계를 바꿔야만 해. 그때부터 저는 은밀히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 자료를 뒤지고 전문가들과 비공식 논의를 진행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랭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함정 수리는 미국 기업만이 할 수 있다. 그들의 확고한 편견 앞에서 저는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강박을 느꼈어요. 방어력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대세는 변해야 한다. 구글 워크스룸의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자료를 뒤지며 머릿속으로 그린 청사진은 점점 복잡해졌죠. 수많은 변수, 예산 제약,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하지만 그 모든 난관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하나오션, 미 해군 함정 수리, 건조 허용 발해 중.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매일 본문에 첨부된 법안 파일과 언론 기사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는 곧장 추가 조사를 결심했고 마음속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린다면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물결치듯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과연 이 나라가 내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저에게 환영한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켰는데 동료 분석가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더군요. 에드워드, 이 영상 꼭 봐. 메시지 속 링크를 눌렀더니 하나오션 조선소 내부를 촬영한 짧은 다큐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어요. 처음 화면에는 녹이 쓴 거대한 군함 선체가 불꽃 튀기는 용접 불꽃 아래에서 무너진 듯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어두운 배의 붉은 녹자국이 선명히 드러났어요. 선체 곳곳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나 있었고 대형 크레인이 천천히 녹슨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그 대비가 심상치 않았어요. 용접 불꽃이 멈춘 자리에 눈부시도록 반짝이는 선박 외판이 등장했거든요. 순식간에 전환된 화면 속 함정은 마치 전시회에 걸린 모델처럼 완벽했습니다. 흰색 도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나무데크 위에는 방금 새로 장착한 듯한 프로펠러가 빛을 발하더군요.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도전 앞에서 그들은 오로지 손끝 감각과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복원해냈습니다. 다큐 중반부에는 거제도 조선소의 전경이 잠시 스치듯 나왔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끝없이 늘어선 크레인 군단, 부두를 가득 메운 선박의 실루엣, 그리고 그 중심에서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 그 장면은 제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어때? 내 눈엔 기적처럼 보이더라라는 동료의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답장 대신 몇 번이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말이죠. 숙소에 짐을 던지고 첫날 저녁, 인근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맛보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현지 기술자들과 부딪힌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죠. 그들의 말을 믿기엔 제 경험이 너무 컸어요. 칼끝 같은 의심은 제 분석가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나 기술력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찾으려고 학술지와 각종 보고서를 뒤졌지만 딱히 군함 수리에 관한 언급은 없었어요. 하루는 거제도 조선소 초입만 살짝 둘러보려 했어요. 차에서 내려 철문 너머로 기계 소리만 들었는데 발길이 급격히 멈춰섰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냉기가 몰려오더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정말 내 상상을 뛰어넘을까?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서 저는 현장 가이드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내일은 잠시 둘러보고 싶습니다.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물론입니다. 다만 많은 부분이 보안상 촬영 금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보안이니 뭐니 그냥 대회비겠지. 차분히 돌아서 숙소로 향하던 길, 제 머릿속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 먼 길을 왔지? 의심과 불신이 뒤엉켜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비행기 시간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화면 속 불꽃 튀는 용접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거제도 조선소 정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이걸로 내 호기심이 만족될까? 문득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드워드 씨 맞으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중년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이름표엔 박준혁이라 적혀 있더군요. 박 박사는 저를 전용 통로로 안내했어요. 겉으로는 작은 창고 같던 문을 지나자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죠. 거대한 선체 단면이 전시된 듯 용골 정렬 상태를 점검하는 구역. 새로운 용접 방식을 테스트하는 용접 실험실, 그리고 원형 드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재료 연구실까지. 여기 보십시오. 박 박사는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 도면은 한국판 함정 수리 매뉴얼입니다. 미국 도면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는지 단계별로 기록해 두었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박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린 도면이 없어도 해결해야 했어요. 미 해군의 긴급 요청이었으니까요. 방위사업청과 협업해서 비밀 절차를 거쳤습니다. 파일을 넘기자 각 부품의 구조 변경 내역, 스캔으로 재구성한 3D 모델링, 그리고 한국산 부품으로 교체했을 때의 성능 비교 그래프가 촘촘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암호 같던 기술 용어 사이로 엔지니어들의 손글씨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현장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록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우린 처음에 외국 기술이 없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날 오후, 저는 직접 조선소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녹슨 철판을 용접 기계가 물어뜯듯 자르고 엔지니어들이 불꽃 아래서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 하나가 함정 성능을 좌우합니다. 박 박사의 말은 곧 제 가슴에도 박혔습니다. 마침내 저는 눈앞에서 영상 속 기적 같은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CAD 화면을 살피며 실제 함정 부위를 손수 개조하는 장면. 한 사람은 용접봉을 다루고 다른 사람은 모니터를 주시하며 수치를 조정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조선소 내 비인가 구역 외곽에서 발급받은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걸고
처음으로 현장 내부를 체계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실제 군함 수리 공정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조심하시고 절대 노란 라인 넘지 마세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당부하셨죠. 헬멧과 방진 안경을 착용한 채 조선소 한복판으로 들어서자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터졌습니다. 공기 중에 고열이 번졌고 구릿빛 아크광이 눈앞에서 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엔진룸 하부 수리 구역입니다. 박 박사님은 검지로 땅을 가리켰어요. 지금 저기 보이시죠? 미 해군 윌리 슈라호의 주 추진축이 해수 부식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지금은 한국산 내식 합금으로 교체 중입니다. 전직 해군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수리 보고서를 봐왔지만 현장이라는 이 공간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레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시간 용접 온도와 각도, 편차값이 이 데이터에 뜹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정지되고 다음 공정이 진행되지 않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입니까? 네, 저희는 디지털 용접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기술력의 깊이를 실감했죠. 그러던 중 저 멀리서 젊은 용접공 한 명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2분마다 자세를 바꿔가며 마치 악기를 다루듯 섬세하게 용접봉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 자세, 심지어 땀 흘리는 각도까지도 예술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고졸 후 9년 차입니다. 3D 스캐닝 없이도 1mm 단차를 눈으로 잡아내요. 휴게동 옥상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 업무는 책상 앞 보고서, 숫자, 분석에 갇혀 있었어요. 한국에 온 뒤로 아직 적응되지 않은 업무 방식 앞에서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모든 공정이 디지털로 관리됩니다. 박 박사님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죠. 저는 그제야 공정관리 시스템 대시보드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각 선체 부위별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작업자별로 QR코드 스캔 기록까지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근무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승인 절차를 받고 바로 용접, 조립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선 종이 보고서와 팩스, 종종 이메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터라 이런 디지털 워크플로우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험 항목으로 온도 제어 실험이 있었습니다. 함정 선체 일부를 용접한 뒤 초음파 센서로 균열 여부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센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알람음을 들으며 말했죠. 저는 재빨리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온도가 350도에서 5초 이상 유지되면 재질 열변형이 발생한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용접봉 속도와 전류량을 조정하도록 지시를 내리더군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도시락을 받아들고서도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반찬마다 위치가 늘 같은 순서로 배치된 데다 직원들은 식사 전후에 태블릿으로 식사 완료 체크인을 했죠. 식사 기록까지 관리하시나요? 제가 놀라 묻자 한 베테랑 기술자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식단, 건강 데이터로 작업 집중도를 체크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죠.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어서 미국식 자유도 높은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죠. 하지만 곧바로 다른 현장 관리자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함정 하나라도 제대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선체 외판 부착 작업이 있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판재 위치를 확인하고 로봇 클램프가 자동으로 고정하더군요. 저는 손으로 판재를 밀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 손길보다 더 정교하다니. 그 순간 작업 중인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손짓했어요. 로봇 클램프 조종은 이 버튼 하나로 됩니다. 엔지니어가 버튼을 누르자 판재가 0.1mm 오차 범위 내에서 딱 맞춰 내려앉는 걸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많은 혼란이 제 머릿속을 채웠지만 한 가지 확신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체계적 시스템으로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선소 내 기술연구동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전용 관람 불가 표지가 붙은 유리문을 지나자 박준혁 박사님이 저를 반겼죠.
이곳은 함정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안 구역입니다. 외부엔 공개되지 않지만 선생님은 특별히 입장 허가가 났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마치 군사기밀연구소 같았습니다. 한쪽 벽면을 채운 대형 곡면 스크린에는 분해된 추진축의 3D 모델이 회전 중이었고 옆 모니터에서는 실제 부품들의 내식성 테스트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원도면 없이 작업했습니다. 미 해군이 보안을 이유로 도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대신 실물을 일일이 스캔하고 데이터를 역설계해서 가상 모델을 만들었어요. 박 박사님의 설명은 단호했습니다. 부품을 어떻게 만들죠? 정확한 수치도 없이. 그는 조용히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있었고 각 파일에는 날짜와 모델명이 수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의 현장 기록부터 남깁니다. 첫 분해부터 손상 부위 측정, 임시 대응까지 모두 팀장들이 직접 손글씨로 정리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아날로그 기록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조합이었죠. 박 박사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수리 의뢰가 들어왔을 때 솔직히 우리도 난감했어요. 도면도 없고 재질도 특수합금이라 간단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기술자가 말했어요. 도면은 없지만 눈은 있다. 데이터를 신봉하던 제 입장에서 그건 마치 무모한 용기처럼 들렸지만 한국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우린 먼저 기존 부품을 3D 스캐너로 분석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질과 마모 상태를 예측했죠. 그 다음엔 기존 함정에서 사용하던 국산 부품과 1:1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예상보다 좋았어요. 내식성은 17%, 피로 강도는 12%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산 부품 대신 한국산 부품으로 재설계, 재조립을 결정한 겁니다. 미국 측은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워했죠. 보고서 보완만 하고 정식 수리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건 이겁니다. 그는 모니터 한쪽에 떠있는 수치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가공 공차 0.018mm. 미국은 기계가 이걸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해냅니다. 순간 전날 용접공의 손놀림이 떠올랐어요. 그가 기계처럼 움직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이 모든 게 사람의 손과 눈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박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첨단 장비는 도와주는 것이지 중심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감각과 책임감이 한국 조선의 실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조선소가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도면이 없어도 선례가 없어도 누군가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곳.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기계도 시스템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박준혁 박사님과 함께 조선소 내부의 별도 회의동으로 향했습니다. 미 해군 측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비공식 기술평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회의명은 K조선 긴급 대응 능력 분석 브리핑이었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와 한국어가 오가는 회의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술자였기에 말보다 수치와 도면, 실물 모형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발표는 한국 측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박사님은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갔죠. 저희는 정식 도면 없이 손상 부위를 계측하고 역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리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전통적인 도면 기반 수리 방식이 아니라 상태 기반 유연 설계로 접근했습니다. 뒤이어 공개된 건 한국 측이 개발한 가상 부품 3D 모델이었습니다. 스캔 기반 모델이지만 실제 부품의 세부 치수와 오차율이 0.02mm 이내였습니다. 곧바로 미국 측 기술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설계 없이 조립이 가능했습니까? 박 박사님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분해한 부품의 마모 패턴을 분석해 추정 원형을 복원합니다. 이후 국산 합금 데이터를 적용해 부품을 자체 제작하죠. 단순히 기능 복원이 아니라 내구성과 수명까지 예측한 상태에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한미 해군 기술자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부품이 없으면 수리를 미룹니다. 그런데 여기선 부품이 없어야 더 빨리 진행되네요.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기도 충격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 추진축 교체 구간의 실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진동 테스트 회전 속도, 내식성 데이터가 화면에 떠 있었고 미국 기술진의 태블릿에도 실시간 동기화됐죠. 미 해군은 조용히 정리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도 점점 줄어들었고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도 예상보다 빨리 끝났죠. 회의 말 미 해군의 수석 기술 고문이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믿는 방식이군요. 그 말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공식 발표나 계약도 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미 해군 측은 한국 측에 3차례 더 연락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두 번째 회의는 아예 미 해군 측 요청으로 열리게 되었죠.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 박사님은 회의 후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묵은 동의일 수도 경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뭔가요? 그들의 시스템 속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일 조선소에 들렀습니다. 기술 시연은 끝났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죠. 어떻게 한국은 시스템의 바깥에서 미국 시스템을 감동시켰는가? 제가 궁금했던 건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왜 미국이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은 가능했는가? 왜 미국은 설계도 없으면 손을 놓는데 한국은 설계도 없이도 해냈는가? 왜 그들은 절차를 따랐고 한국은 절차를 넘어섰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표준이라는 단어 안에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미국은 절차로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우린 현장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박준혁 박사님의 이 한마디가 많은 걸 설명해줬습니다. 미군은 고장 발생 후 본사 보고, 기술 검토, 부품 요청, 승인, 예산 배정, 수리 인력 편성 등 6단계를 거쳐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단계 수리 루틴으로 대응합니다. 시간 단축이 전제가 아니라 실전 복원이 목표인 접근 방식이죠. 어느 날 조선소 한쪽 기술 기록 보관실에서 우연히 한 장의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A4 용지 2장이 겹쳐진 문서엔 긴급 대체 작업 로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이건 공식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비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런 건 왜 공개 안 하시죠? 공개해도 이해 못해요. 미국 시스템 안에선 이건 절차 위반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해결 방식이죠. 이건 제게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해낸 기술력의 절반은 기록되지 않은 경험 기반 기술이었습니다. 매뉴얼엔 없지만 현장엔 있는 기술. 시스템엔 없지만 손엔 익은 감각. 그리고 그날 밤 박 박사님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답을 찾아냈죠. 며칠 뒤 미군 기술단이 2번째 방문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저는 공항까지 동행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말없이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식 수리는 위험합니다. 너무 잘 작동하니까요. 저는 웃었지만 그 뜻을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 그러나 실전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방식. 한국의 조선소는 시스템 바깥에서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답을 점점 믿기 시작하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워싱턴 본부에 잠시 복귀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책상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던 중 윗선에서 한 통의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에드워드, 그 한국 조선소에서 했다는 3D 복원 사례, 우리도 재현할 수 있는지 분석해줘. 미군 시스템 안에선 매뉴얼 없는 수리 자체가 금기입니다. 해군 기술교범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설계도면 및 인증 부품 외의 비승인 교체는 긴급 상황 제외 시 금지된다. 저는 한국의 사례를 조심스럽게 기술했어요. 3D 스캔이 실패했을 때 엔지니어가 손으로 계측을 하고 재질을 바꿔 성능을 끌어올린 결정. 그걸 절차 위반이 아니라 결과 중심 접근으로 봐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보고서에 대한 답은 싸늘했어요. 절차가 없다면 통제가 없다.
시스템이 없다면 책임도 없다.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모든 수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은 매뉴얼을 따라야 하며 매뉴얼은 국방성 규격에 따라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결과가 우선이고 기록은 그 뒤에 따라오며 매뉴얼은 현실에 맞게 수정됩니다. 저는 두 시스템의 충돌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누가 옳은 걸까? 미국은 시스템이 강한 나라지만 유연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부족해도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생존을 전제로 움직이는 산업에선 이 감각이 시스템보다 먼저 작동하죠. 사실 박 박사님은 저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일화를 나중에 들려줬습니다. 한참 수리하던 도중 미국산 부품과 호환되지 않는 구간이 나왔는데 설계팀이 공식 변경 요청을 하려 했답니다. 그러자 한 베테랑 현장 기술자가 말했죠. 요청하느라 하루 더 기다릴 거면 그 하루 안에 만들어서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부품은 다음날 아침에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CNC 가공기를 사용해 직접 깎은 거였죠. 정밀도 0.03mm. 미군 기준치 안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명령을 따르는 나라. 한국은 기억을 따르는 나라. 그리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부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각이야말로 지금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직 상관이자 지금은 국방성 계약 관리실에 있는 레이먼드 브룩스였습니다. 에드워드, 잠깐 이야기 좀 하지. 그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비공식적인 것 투성이야.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들은 매뉴얼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는 냉소 섞인 말투로 되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우린 절차가 있는 거야. 기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술이 기준이라고. 레이먼드는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 일부가 공식 입장과 어긋난다며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감각으로 생존한다는 마지막 문장이 내부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받았던 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감각이 곧 살아있는 매뉴얼이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왜 미국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 며칠 후 저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미국 측 기술관 2명이 보고서 수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정을 거부했고 그 결과 비공식 브리핑으로 강등 조치되었죠. 제 이름은 보고서 하단에서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대신 미국 방산윤리기준 검토위라는 긴 이름의 문서 담당자 이름이 들어갔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 한켠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본 건 감정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그 조선소에선 도면이 없어도 고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였어요. 미국이 자랑하던 AI 공정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묻히게 둘 수는 없다고요. 첫 번째 행동은 미국 군함 기술 자료에 한국 사례를 각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2월 대한민국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특정 함정을 도면 없이 복원하였으며 해당 기록은 현장 기술자들의 경험 기반 메모와 감각적 정렬로 처리되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갈등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에드워드, 비공식 모임이라도 좋으니 자세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 해군연구소, 국방대학, 그리고 은퇴한 기술참모 몇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비공식 세미나에서 저는 그날의 현장을 조심스럽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사람의 손에 남아있는가, 그겁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던 참석자들이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면 없이 어떻게 정확하게 재현했죠? 그런 감각은 교육으로 가능한가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비록 지금은 외면당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증언이 남아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작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기억으로 만든 배,
한국 조선소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아무런 예산도 기관 로고도 없이 개인 이름으로 낸 자료였지만 전 세계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료는 며칠 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해군 기술자들 사이에서 공유됐고 심지어 일본 조선공학회에서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죠. 미국 본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저는 압니다. 이 물결은 결국 어디론가 닿는다는 걸. 나는 그 손을 받고 나는 끝까지 그 손을 증언할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 출신의 세계은행 인프라 전략 자문관, 전 세계 47개국의 고속도로철도 건설 현장을 직접 지휘해온 박사가 한국을 다녀간 뒤 한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도로와 철도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단 하나의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전차가 쓸고 지나간 전장을 버텼던 그가 어째서 한 나라의 도로 하나를 보고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가 목격한 건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맨손으로 땅을 뚫고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나라를 세워 올린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존 알더슨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 출신으로 지금은 세계은행 산하인프라 전략 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죠.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연구하고 평가해온 지도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나토 인프라 전략 세미나. 수십 개국의 국방, 토목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주요 도로 구축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오후 세션 아시아 지역 인프라 사례 발표에서 갑자기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세련된 도로 설계 도면도 드론 촬영한 영상도 아니었죠. 한국. 1970년. 초라한 흙길 위에 나무 말뚝으로 세워진 현수막 하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그 순간 회의장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척박했죠. 사방이 황토, 장비라곤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 손엔 삽과 곡괭이뿐이었어요. 잠시 후 화면이 전환되며 몇 장의 추가 사진이 재생됐는데 그 장면에서 전 몸이 굳었습니다. 맨손으로 산을 깎는 청년들. 비닐우비 하나만 걸친 채 진흙탕 속을 기어가는 군인들. 줄 하나의 의지에 돌을 옮기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GDP, 장비 수준, 인프라 경험, 국제 자금 조달 가능성. 그 어떤 항목도 이 공사 규모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한국인 교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됐습니다. 외국 원조도 없었고요.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프로젝트 시작 전에 예산을 따지고 장비 조건을 보고 국제 차관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단지 도로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나의 거대한 정신적 상징, 집단적 투쟁의 흔적, 그리고 국가 재건의 뼈대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시선은 그 사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우토반, 신칸센, 중국 고속철도보다도 더 강렬하게 제 뇌리에 박혔던 건 기술이 아닌 결연한 표정의 맨손들이었죠.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지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사례가 아니다.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 의문을 풀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걸까?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려 도로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만든 도로의 심장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었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말문을 잃었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반듯하고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산맥을 가르고 강을 뛰어넘으며 도시와 도시를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화물트럭과 산업용 탱크로리들. 산업이라는 혈액이 핏줄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시간쯤 되었을까? 처음으로 마주한 휴게소라는 표지판에 따라
잠시 정차했습니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공간이 맞나요? 넓은 주차장, 로컬 음식을 판매하는 깔끔한 푸드코트, 호텔 수준의 화장실, 카페, 매점, 편의점, 셀프 주유소, 심지어 강아지 놀이터까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십 번을 정차했던 고속도로 정류소를 떠올렸습니다. 찌든 커피 자판기, 불쾌한 냄새, 잠긴 화장실. 거기서 제가 경험했던 도로 위 휴식이란 말 그대로 잠시 버티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휴게소는 달랐습니다. 그건 단지 쉬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로를 깐 것도 대단했지만 그 도로 위에 존재하는 이 디테일한 배려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됐어요. 잠시 앉아서 식사를 하며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깔 때 아스팔트만 놓은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국민의 삶과 감정을 도로 위에 함께 설계했던 거였어.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국민이 존중받는 공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정교한 배려가 깔린 도로라면 그 뿌리는 도저히 평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고 검색하니 여러 영상과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중 하나의 썸네일이 제 시선을 잡아당겼습니다. 1968년 맨손으로 만든 428km의 기적.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청년들이 맨손으로 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하나 없이 곡괭이와 삽으로 산을 깎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탕에서 구르고 장갑도 없이 자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좌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1968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100 수준. 해외 차관도 거절당했고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가 핏줄이다. 산업이 피를 타고 흐르려면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428km,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전쟁 같은 공사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해야만 한다는 각오로 달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언제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조건부터 따졌습니다. 자금 조달은 충분한가? 기술 수준은 어떤가? 수익성은 있는가? 그게 인프라 계획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그 목표 하나로 온 나라가 움직였고 심지어 국군 공병대까지 투입돼 전역이 아닌 건설로 조국에 복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의 척추였고 국가 전체의 동맥이었으며 당시 청년들과 가족들의 땀, 눈물, 희망이 한 덩어리로 굳어진 결과물. 점점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한국 방문 하루 만에 도로 위에 놓인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아래 깔린 의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지도자는 결단했고 국민은 곡괭이를 들었고 군인은 전쟁이 아닌 건설로 조국에 복무한다. 이건 한 나라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핏줄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느꼈던 전율이 채 가시기도 전 또 하나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는 어땠을까? 도로가 산업의 핏줄이었다면 철도는 그 피가 실제로 흘러가야 할 관이었을 테니까요. 곧장 경부선 철도 근처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예철도 노선을 따라 이동하며 가능한 한 오래된 구간들을 도보로 직접 밟아봤습니다. 낡은 침목 위로 흙먼지가 쌓여 있었고 일부 구간은 아직도 전차선 교체 공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선로를 따라 걸을수록 뭔가 묘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노스텔지어도 아니었고 관광객의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철도 위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복선화 작업 당시 수많은 기록들이 존재했죠.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경부선 철도 복선화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단선 철로를 두 줄로 넓히고 열차 통행량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계획이었죠. 문제는 역시 조건이 없었습니다.
도움줄 외국도, 충분한 예산도, 고속철도 기술도 전무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해냈습니다. 다시 맨몸으로, 다시 맨손으로. 산을 깎고 철길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의 철로 위에 두 번째 선로를 까는 작업을 모두 자체 인력과 기술로 강행했죠. 한 역사학자의 구술 자료에 따르면 철도 공사 당시 청년들이 바위를 깨던 도구는 철망치 하나였고 무릎에는 종이박스를 접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현장으로 달려간 어머니들. 한쪽에선 어린 동생을 업고 다른 한쪽에선 흙을 담은 삽을 들고 자식이 까진 손으로 철도 침목을 날라올 때마다 흙 묻은 손등에 조용히 물을 부어주던 그 모습. 이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제 몸을 찢어 길을 내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진 속엔 없는 사람들, 보상도 없던 사람들. 그럼에도 누군가의 손은 지금도 그 철도 아래 깔려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경부선을 따라 이동할수록 더 이상 이 길을 기술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흔적이었고 민족 전체가 등에 짊어지고 만든 철의 강물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철로 위에서 그 당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뚫는 건 철도 하나가 아니다. 이건 나라를 연결하는 줄기다. 저는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토목을 전공했고 미군 공병대로 복무한 뒤엔 중동, 동남아, 중남미에서 수십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감독해왔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수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필요했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국제 차관과 기술진부터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였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애초에 그런 공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건 맨손과 각오,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독일의 아우토반 사례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국가 주도로 설계된 이 도로망은 1930년대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총동원령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죠. 일본의 신칸센은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까지 동원돼 설계되었습니다. 중국의 고속도로요. 수천억 위안의 예산이 국가계획경제로 강제 투입되었고 수백만의 농촌 인구가 토지 수용으로 강제로 이주했죠. 모두 강력한 권력과 자본, 조직된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1960년대 말 국민 대다수가 배골코, 군인 월급이 쌀 한 가마에도 못 미치던 시절.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을 못 갈면 우리나라 공장은 물건을 실어 나르지 못한다. 물건을 못 실으면 수출이 안 된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는 굶는다.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니냐고요? 그 단순함 속에 모든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외국 자본을 먼저 떠올릴까? 왜 우리는 조건부터 따질까? 도대체 왜 결과보다 절차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조건을 따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봤습니다. 국민이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그 목표 하나로. 지도자는 결단했고 국민은 삽을 들었으며 군인은 공사장에 투입됐고 학생은 도로 가장자리에 돌을 주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사장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먼저 나서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 정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는 됐지만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을 위성지도로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건 절대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민족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의 길이자 미래를 향한 사선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전 참전 당시 공병부대 소속으로 다리를 놓았고 진지를 구축했고 적의 장애물을 해체했죠. 그 현장은 늘 생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 공사 현장을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심 외곽에 보존된 경부고속도로 초창기 공사 구간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엔 당시 사용했던 삽과 곡괭이,
그리고 군인들의 야전 침낭, 낡은 공병 군복이 전시되어 있었죠. 설명을 해주던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1970년 공병대가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땅을 파던 시절에 쓰던 장비입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장갑 없이 무릎엔 타이어 고무를 덧댄 조각. 밤새 내린 눈을 치우고 그 위에 흙을 퍼다 나르며 그들은 총도 없이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공사 일정은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개통. 이 날짜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선 하루 16시간 노동이 당연했고 주말이란 개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전사처럼 여겼던 거죠. 가장 놀라운 장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공사 기록 영상 속에서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어느 산비탈에서 병사 한 명이 삽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동상으로 잃었는데도 지금 빼면 공사가 늦어진다며 한참을 더 일했다는 이야기. 그 순간 그 어떤 전장의 기억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군 공병대는 최첨단 장비와 항공 지원, 위성 위치 정보까지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도 한 장 없이, 장비 하나 없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은퇴 공병 출신 어르신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봤어요. 당시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땐 우리가 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나라를 되살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삽이 아니라 국기를 들고 있는 기분이었죠. 전쟁터에서 총을 든 군인도 위대하지만 아무 무기도 없이 삽 하나로 국가를 지켜낸 이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강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역사책에 나오든 말든 그저 조국을 위해. 그 정신은 지금껏 제가 본 그 어떤 전투의지보다 더 강했고 더 깊었고 더 숭고했습니다. 길들이 완공되기 전 한국은 마치 몸의 말초만 발달된 상태였죠. 공장은 부산에 있고 자재는 서울에 있고 항구는 따로 놀았고 중간에 연결이 단절돼 있으니 몸 전체가 순환을 못하던 겁니다. 하지만 도로가 개통되자 정말 말 그대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열차가 물자를 실어 나르며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 산업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산업부 통계를 확인했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포항, 구미, 울산. 이 세 도시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었으면 아마 세계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죠. 포항에서는 제철소 굴뚝이 하늘을 찔렀고 구미에선 반도체 라인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고 울산에서는 거대한 유조선이 막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산업은 바로 그 도로 위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화물기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전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건 옮기려면 며칠씩 걸렸어요. 도로가 생기고 나선요. 다음 날 바로 배송합니다. 그게 나라를 바꿨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이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도로가 깔린 이후 수출 물류비는 급감했고 공장 이전은 폭증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실질적 경제 루트가 구축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단 하나의 통로, 경부고속도로라는 핏줄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죠. 서울에서 포항까지 이동하며 저는 과거의 도로 사진과 지금의 풍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위치인데도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황토밭과 논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세계 최고의 용광로가 돌아가고 있고 돌을 나르던 아이들이 걷던 길 위엔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부품들이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은 이 도로 위에서 자신이 만든 나라를 달리는 후손들을 상상했을까? 포항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며 공장지대를 지나던 중 저는 도로 위의 한 줄의 선에 시선이 붙잡혔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중앙차선 옆에 붙어있는 넓고 길게 칠해진 파란 차선. 그리고 그 옆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이더군요.
주말임에도 일반 차량들이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외국의 대부분 도로는 흰색, 노란색이 기본이고 버스 전용 구간이라 해도 대부분은 표지판 한두 개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도로 자체가 색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색깔은 다른 데도 있을까? 그 후로 주행 중 내내 도로 바닥만 주시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곳곳에서 다른 색깔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분기점 앞에는 흰색과 검은색의 곡선 유도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굵고 진한 노란색 차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호텔 근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분홍색으로 칠해진 전용 주차구역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죠? 같이 있던 한국 지인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건 여성 배려 주차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운전대를 놓고 한참 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여성을 위해 주차장을 색칠해 놓는 나라, 태어나서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로에 규칙만 새겨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철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감정을 함께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색 하나에도 메시지가 있었고, 메시지 뒤엔 철학이 있었고, 철학 뒤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도로, 바닥도 말을 건다. 국민을 위한 말 없는 안내판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도로가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물리적 관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일상까지 보살피는 사회적 혈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줄의 선에서 시작된 충격은 이 나라의 인프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규모, 자금력, 그건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 이런 따뜻한 색깔은 이 나라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로를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 그런데 한국은 도로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이 나라가 기술만 수입한 게 아니라 결국 기술을 이긴 나라라는 걸 증명하는 또 하나의 현장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처음 접한 건 KTX 3000이라는 이름의 차량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기술을 토대로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모델이라더군요. 도입 초기에는 외국 기술 베끼기라는 비아냥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고속철도는 국산 기술로 설계되고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고속철도를 직접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현장에 갔습니다. 철도시험연구원, 시운전기지, 경의선 정거장, 호남선 주행 시뮬레이터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고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축적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절박함과 희망의 집합체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 많이 잃었고 너무 자주 무시당했으며 그래서 남이 만들어준 걸 가져다 쓰는 데에서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린 우리 손으로 달려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한국은 기술을 수입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처음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투입된 당시 한국 기술자들의 일기를 봤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현장을 청소하고 하루 세끼를 설계실에서 먹으며 영문 매뉴얼을 밤새도록 해독하던 기록들. 기술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며 배운다. 배운다는 건 결국 견디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식 기술 습득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걸 그냥 베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했고 알려주지 않아도 원리를 해부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고속철도는 지금 한국의 심장을 종횡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 광주, 목포, 강릉까지 어떤 구간은 시간당 305km로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절망에서 일어서는 속도였습니다. 공사 초기의 기술 부족, 토질 문제, 진동 안정성 등 수십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해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고속철도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두드리는 망치. 그게 한국 고속철도의 엔진이었습니다. KTX 내부를 직접 탔을 때 의자는 편했고 소음은 적었고 승차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온 건 그 철로를 밟으며
이 열차가 달려온 수천 킬로미터의 정신적 거리였습니다. 그건 산업화의 연장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었고 민족 자존의 복원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고속철도 KTX. 도시와 도시,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 길 위엔 기술 이전의 정신이 있었고 속도 이전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나라는 땅을 깐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땅을 뚫으며 역사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 가장 절망했던 시기에 가장 약했던 이들이 맨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철근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그 씨앗은 도로가 되었고 그 도로는 산업을 불렀고 산업은 사람을 바꿨고 사람은 다시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일어선 진짜 방식이었습니다. 원조가 아닌 의지로, 수입이 아닌 투지로, 가르침이 아닌 절박함으로. 누구는 외국 기술을 샀고 누구는 외자 유치를 했고 누구는 IMF를 맞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맨몸으로 버텨냈고 맨손으로 뚫어냈고 결국은 맨정신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해답은 서울역 2층의 작은 사진 전시관에서 찾았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당시 도로 한편에 줄지어 앉은 군인들과 청년들, 그중 누군가는 두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참 이상했습니다. 자랑스러웠고 당당했고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단지 도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길 위로 후손들이 달리고 나라가 움직이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기술이나 수치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이 나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신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무기로 싸우기보다 도로로 꿈꾸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한가운데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지나치던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긴 민족입니다. 그 정신이 이제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